일단 명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관계, 네, 여기도 관계, 여기는 증명, 그리고 절대부등식.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하나하나 네,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이분은 결국 네, 명제를 보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명제가 어느 정도 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이 좀 끊기는 느낌인데,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명제의 뒤에 달려있는 단원으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명제와 조건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명제는 뭐죠? 조건은 뭐죠?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대답은 항등식은 뭐죠? 방정식은 뭐죠? 라고 했을 때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네, 등식이라고 한다면 등식에 분류해 등호가 있는 식을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 x값에 따라서, 미주수의 값에 따라서 그건 방정식.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게 늘 판단이 명확해.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틀릴 수도 있어.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명확해. 그럼 그게 명제예요. 명제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과 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렇다면 이 조건은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 이게 조건입니다. 네, x값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은 x 더하기 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은 x 더하기 x 플러스 2. 자, 문장이나 식 다 명제거든요. 이 명제일까 아닐까? 네, 이거는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죠? 참이나 거짓이에요? 참이죠. 항상 참입니다. true.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요? 네, 이건 보면은 x가 0일 때만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x가 다른 값이면 성립하지 않죠? 네, 그럼 얘는 조건이겠네요.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얘는 어떨까요? 거짓. 네, 얘는 거짓이죠. 예, 이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명제입니다. 거짓이 명제. 우리는 등식에 분류해서 선생님 지금 등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 두 개 하면 됩니다. 항등식과 방정식. 얘는 항불능식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래요. 네. 교육과정에는 없고 뭐 수학 사전에나 있을 만한 용어네요. 자, 명제와 조건은 구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집합 명제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포함 관계입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는 아주 단순한 거죠. 네, 작은 게 큰 것에 포함되게 되죠. 그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판단하기 가장 좋고요. 집합적인 개념으로 판단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집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진리집합은 네, 그 명제가 참여되게 하기 위한 네,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말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명제는 늘 참이거나 아니면 늘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에서 진리집합을 따지면 전체 집합이거나 공집합이겠죠. 그래서 명제에선 진리집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집합은 조건에서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리집합은 조건이 P라고 한다면 진리집합은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조건은 소문자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필요 충분 조건에서 P이면 Q이다 이걸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P는 조건입니다. Q도 조건입니다. 하지만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킨 이 녀석은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죠. 뭐 조건도 참거짓은 판단할 수 있는데 x값 따라서 x값에 따르지 않아도 네,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걸 배우게 되죠. 네,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이런 포함관계에 있을 때 네, 참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게 되죠. 결국 그 얘기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여러분이 끄집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고 예, 조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해봅니다. 부정은 그냥 하나의 어떤 경우도 우리가 배운 것은 다 한 번씩 부정을 해본다.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부정은 근데 명제도 가능하고요. 명제 부정할 수 있고요. 조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는 순간 명제는 되고 조건은 안 되는, 뭐 명제는 안 되고 조건은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걸 읽을 때도 내가 지금 다루는 게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 이쪽 단어 질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처리하는데 네,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헷갈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명제는 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 아니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단어의 특성이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까요? 거짓이 확실합니까? 그럼 모쪼록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지.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제겠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제의 정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참거짓이 명확하면 명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명제를 판단할 때 참거짓이 명확한지 판단하지 않죠. 이게 맞으면은 배운 것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는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하고 배우는데 이게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참거짓이 명확한지 이런 식으로 이걸 살펴볼 생각을 안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 얘는 거짓이 명확하고 네. 명제의 부정은 명제가 맞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참거짓이 뒤바뀌게 됩니다.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될 거고요. 거짓이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됩니다. 이때 이 녀석은 네, 참과 거짓은 우리가 특별히 뭐 교육과시 용어로 배우지 않겠지만 진리 값이라고 합니다. true, false 이게 값이라고. 이 컴퓨터로 취한하면 1,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조건엔 진리집합이 있고 명제엔 진리값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부정을 해봅시다. 이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참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고요. 네. 참고해주시 명확합니까?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x가 0일 때는 네, 거짓이 되죠. x가 0이 아닐 때는 참이 되지만 그래서 얘는 여전히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부정은 조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정된 조건의 진리집합은 네, 이 조건이 P라고 했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진리집합의 여집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되던 것들이 지금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진리집합을 명제에 대입하면 참이면 전체집합이고 거짓이면 공집합인 거니까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데없이 전 정말 난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합니다. 모든 거 어떤 네.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다시 여기를 등으로 바꿔놓고 앞에다가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2x 더하기 1은 x 더하기 x 플러스 1이다. 자, 얘는 어떤 것 같아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명제겠죠? 네, 그리고 뭐 여전히 참입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별 말 없어도 모든을 생각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붙여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일까? 하면 얘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에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것은 x에 1 더한 것과 같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조건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모든 x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처음에는 문장은 좀 편한데 수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장으로 좀 바꿔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은 잘생겼다. 사심 넣지 말고 아주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잘 대답하십시오. 보복 따위 없습니다. 수학적이지 못한 대답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선생님은 잘생겼다. 참을까요? 거짓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형용이 대륙 너무 뻔하니까 지훈이 듣고 올까요? 요번에
가감없는 의견을 바랍니다. 지훈이는 잘생겼다. 어떨까요? 참을까요? 거짓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마침 잘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는 잘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막 자라깨 모습은 잘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면 이건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죠. 자, 앞에다 이제 이걸 붙여봅시다. 모든 경우에 1년 365일 어떤 상황에서든 지훈이는 잘생겼다. 참을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이 확실합니다. 가끔 잘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라고 물어본다면 뭐 오히려 만약 넌 대부분 잘생겼네. 가끔 안 그럴 때도 있잖아. 이렇게 위로의 말을 경험하면서 이 말은 그래도 거짓이지 않겠어? 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조건 앞에다 모두를 붙였더니 명제가 된 거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든 대신에 어떤을 붙여보죠. 어떤 x에 대해서 이 식은 명제일까 조건일까, 그러니까 참거짓이 판단이 가능할까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앞에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 그쵸, 명제 앞에 붙인 조건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붙였을 때 참것이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또 x값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지. 근데 여기는 x값에 따라서가 안 되는 게 그걸 사실 고정시킨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걸로 판단해 보시고 이걸로 판단해 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바꿔보시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건인 걸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지금 이렇게는 조건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어느 날은 한 1초쯤이라도 아주 순간적이라도 모든 디자인과 달라붙어서 꾸며주고 우리는 좀 한 20m 멀리서 뭐 바라보고 뭐 이렇게 아무튼 모든 가능한 장치를 다 한 다음에 지훈이는 잘생겼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입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판단을 분명히 낼 수 있다면 이건 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떤 x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냥 맞는 말이 참이고요. 그래서 모든가 어떤이 앞에 붙어주면 조건도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거기 책에서 보시면은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근데 간혹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혹.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걸 명확히 배우니까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중학교 때도 뭐 사각형 단어에서 평행사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건 틀리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 이거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궁금할 수 있지. 하지만 그 경우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명확히 판단하는 참가하고 있어. 이게 옳은 답인지
틀리다면 이제 판단법을 알려줄게에 대한 수업입니다. 지금은. 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창원식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모든 경우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평행사변형은 항상 직사각형이다. 항상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다 명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네, 거짓인 걸 그냥 판단할 수가 있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모든이란 말은 굉장히 완벽한 말이어서 이걸 만족시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까마귀는 검다 하면은 우리는 끄덕이죠. 하지만 모든 까마귀는 검다 하면 갸웃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알비노증에 걸린 흰색 까마귀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거짓입니다. 모든이 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반면에 어떤은 굉장히 쉽게 참이 됩니다. 네. 어떤 지훈이는 잘생겼다. 네.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이제 또 새로운 상황을 배웠으니까 이걸 또 부정을 해봅니다. 이게 배우는 순서예요. 어떤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자, 모든 경우에 지훈이는 잘생겼다 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이 편하게 좀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그걸 부정하고 싶어. 아니야 그건 참이 아니고 거짓이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명제는 부정하면 거짓으로 바뀌니까. 그렇다면 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 못생기게 보일 때도 있지 않겠어? 가끔은 특정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지금 얘기한 걸 발예라고 합니다. 발예. 모든 경우는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경우에 모든 경우에 지훈이 잘생겼다를 어떻게 부정하냐면 어떤 경우에 지훈이는 잘생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정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으로 만들어진 그 명제를 부정할 때는 어떤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모든가 어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쪽은 뻔하거든요. 같다는 같지 않다, 크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 식의 반대로 하면 돼요. 알겠어요? 크다 같은 경우는 크기 비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요. 그러니까 잘생겼다의 반대는 못생겼다가 아닙니다. 잘생기지 않았다 이거죠. 평범한 것도 잘생기지 않았다에 포함되는 거죠. 네.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이런 걸 해볼까요? 모든 10의 배수는 짝수이다. 어때요? 참일까요? 참입니까? 모든 10의 배수는 짝수이다. 참이겠죠? 자, 그럼 이제 부정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단순하게 10의 배수 짝수가 아니다 이런 게 부정인데 그 앞에 말만 어떤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10의 배수는 짝수가 아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이 된 거예요. 좀 전에 참이었으니까 방금 말이 안 되는 게 나온 게 맞는 거예요. 거짓이 된 게 맞는 거라고. 방금은 제가 예로 거짓이 명제, 모든 경우에 지훈이 잘생겼다는 건 거짓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정을 해보니까 참이 됐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맞고 틀린 말은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맞든 틀리든 그건 명제인 거고. 네. 부정을 했을 때 그게 역전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몇 가지 예시로 여러분의 의혹을 싹 걷어낼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명제와 조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x는 0. 자, 얘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x는 0이다. 자, 이렇게 침묵이 흐른다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얘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방정식이죠. 아, 그럼 조건입니다. 어떻게 판단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네, 조건은 방정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명제는 항등식이에요. 가끔 항불능식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식이죠? 얘가 조건인데 얘는 뭐지 하고 물어봤는데 조건 명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죠?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논리학을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멈칫거려지는 것은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건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조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다면 이렇다. x가 0이면 x의 2배하고 1더한 것은 x에 따라 1더한 것과 같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을까요? 참이죠. 당연히. 방금 조건과 조건을 화살표로 연결했더니 명제가 된 거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Conditional Sentence Proposition.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배우는 필요 충분 조건은 명제를 다루는 건데 그걸 구성하는 두 녀석 P와 Q가 조건인 거야. 하나는 필요 조건, 하나는 충분 조건. 조건이라는 말이 붙어있잖아. 우리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얘는 조건이야. 조건이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참고지식을 판단하고 있었잖아. 명제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그게 명제 단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나왔으니까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말 그대로 거꾸로 된 명제야 라고 하고 그걸 한자로 역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P가 Q에 포함되면 과연 Q는 P에 포함될까요? 하면 알 수 없죠. 보통은 안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거짓이고요. 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은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죠? 집합의 상등, P와 Q가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우죠. 이게 참이면은 앞쪽이 충분 조건이고 뒤쪽이 필요 조건이고, 네. 근데 역도 참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그런 식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과 똑같은 말로 어떤 말이 있냐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의 조건 표현은 이걸 진리집합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not Q. 이걸 진리집합하는 조건은 not P입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명제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 그냥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르잖아. 그죠? 네.
그런 걸 뭐 동음 이어는 아니고 그 거꾸로일 텐데 이음 동이어 정도 되려나? 우리 그냥 동이어라고 하는데 네. 근데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짝꿍이 한다. 짝꿍. 우리말로 한자로 그걸 대우라고 해요. 대우. 상대가 되는 뭐 짝우자예요. 실제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 네. 어떤 표현법과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지금 조건 명제는 이미 등장시키고 있어요. 조건 명제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야. 네, 여기서 이미 등장하고 있는 명제, 조건, 그 다음에 모든 거 어떤 걸 포함한 명제 배우고 그 다음에 조건 명제를 배웁니다. 조건 완전체 명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만들기 시작하죠. 네. 그럼 우리는 각각 조건에 대해서는 P나 Q에 대해서는 진리 집합을 따져야 되지만 이 P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를 가지고는 참거치 진리값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만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갑자기 난접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어떤 소양으로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일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외심 내심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각형에서 가장 좀 명확해지죠. 평행사변형의 정의도 배웠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배웠습니다. 정의가 정의고요. 성질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선언된 거예요. 네, 용어의 뜻 같은 거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리는 정의에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질인 거죠. 좀 하위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좀 상위 개념. 그 위의 개념에는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리. 그건 이제 가끔 여러분이 뭐 유튜브든 책이든 보다 보면은 뭐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 뭐 이런데 이제 뭐 공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내 정의에서 증명된 정리가 있다고요. 네. 이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게 지금 껴있네요. 3단원법이. 네. 3단원법은 그냥 역대우 문제로 잘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졸릴 듯 졸리지 않을 듯. 아, 이건 잘 알겠지? 이렇게 P면 아니다 한다는 거. 이거 설명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대답만 명확히 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 어떻게 하면 포함관계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함되면 성립하는 거 알거든. 이렇게 포함되면 포함된 거 알거든. 근데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고 집합 Q가 집합 R에 포함되면은 집합 P가 집합 R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 설명해 보면은 이제 이건 집합이잖아.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려놓으면 돼요. 집합의 모든 증명은 그림 그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어마어마한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수학적인 도구. 네, 그냥 하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어떤 팁은 있어요. 문제 풀 때는 이제 좀 가려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P면 Q이고 나날이면 나 Q이다. 그러면 P면 R일까? 이런 식으로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단원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진 조건에 주어진 명제들의 대우명제를 싹 써놓고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명제는 설명이 엄청 길어지네. 자, x 하고 y를 했을 때 그 값이 5가 아니라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 y는 3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 문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이게 선생님이 이제 대우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는 참거짓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척 헷갈릴 거예요. 이게 명확히 참거짓이 구분된다면 어마어마한 논리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답을 알고 나면 답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좀 더 생각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과 똑같은 말 써볼게요. x는 2이고 y는 3이면 네,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고 또는의 부정은 이고입니다. 이걸 논리 기호를 배우면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알아서 좀 아쉽긴 해요. 별것도 아닌데. 또는을 논리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논리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다행히 알고 있죠. 네, 이것의 얘는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한다면 여집합의 죄송합니다. 이것의 부정은 무엇이냐? 이것의 부정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여집합일 테고요. 네. 그건 각각 여집합한 것의 교집합과 같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확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P이면 Q이다를 not Q이면 부정을 하고 not P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x가 2고 y가 3이면 더하면 5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증명법을 배우는데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명한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증명한 방법 중에서 대우 경제를 이용해서 증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우 경제를 만들면 확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증명한 게 낫죠. 그게 바로 대우법이고요. 이때 쉬워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같지 않다가 같다가 돼서가 아니고 부정 때문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질문하면 그 전체를 이렇게 뜯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볼게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뭐 맞다고 판단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여러분이 이 명제를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해보고 맞다고 판단할 때 분명히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n이 짝수라면 n이 홀수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로 생각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n이 홀수라면 n제곱이 홀수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n이 짝수라면 생각을 했겠지만 n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n이 홀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n이 짝수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수의 제곱을 그게 짝수라고 해서 찢었을 때 각각 짝수인지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짝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걸 확인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홀수를 합쳐서 곱해서 홀수인 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입법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배달 그램을 설명하자면, 네, P가 있고 Q가 있는데, P가 Q에 포함되는 걸 바로 보이는 게 어렵다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대입법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저런 거에 더 쉬워서 배우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규律법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명작이죠. 트이는 무리수이다.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x가 루트 2이면 x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규律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을 조건명기에서 앞쪽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이걸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네, 그런 거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x는 무리수가 아니다. 근데 이제 x를 뭐 실수로 제한한다면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x가 유리수라면,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유리수의 표현법 씁니다. 정수분의 정수. 네,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 있죠. P는 0이 아닌 정수고 Q는 정수이다. PQ는 정수이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생각하는 과정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그 가정은 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학적으로 이미 알려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부정된 결론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거는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이런 식의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언제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트에는 무리수이라는 x, 왜 x라고 했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잘 못한다면 여기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을 냅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네, 아까 선생님이 썼던 제곱수가 짝수면 그 수도 짝수다, 이걸 사용한 겁니다.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4k 제곱이 될 테고, 그래서 p 제곱은 2k 제곱이 되고, 같은 논리로 p는 네, 짝수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k와 l은 뭐 정수 이런 식의 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 PQ는 소로수라는, 우리가 논리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가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죠. 이 P가 Q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명확하다고 할 때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밖에 있다면 틀리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인 걸 확인하죠.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네 간다라고 해서 귀루라고 합니다. 귀루.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귀루라고 하는 거죠. 이 단순한 명제인 경우는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이다. 이걸 귀루법을 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이 홀수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제곱해서 짝수 더하기 1은 홀수니까 n제곱이 홀수이므로 n제곱이 짝수하는 가정의 모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디귿법을 한다면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할 거고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한 거니까 그걸 귀율법 쓴 거야? 디귿법 쓴 거야?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표현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명제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난 P이면 아니 미안하다. P이면 Q이다를 증명하는데 난 Q이면 난 P이다를 증명하겠지만 Q가 아니면 결론을 부정하면 그러면은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밝혀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너무 닮아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절대 분식 유지하는 조건 P와 조건 Q를 가지고 명제를 하나 만듭니다. 그때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얘는 참입니다. 그때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주 유치하게 외우는 것은 화살이 충 하고 날아가서 Q가 화살을 받고 P를 흘린다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네, 가능하면 왜 정말 충분하고 필요한지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18부터 P가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데 P가 Q에 포함되기 위해서 공간이 충분한가? 라고 한다면 충분히 와닿을 겁니다. Q가 거꾸로 P에 들어가려면 공간 더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쉬운데 이거 이제 고식지계 임기응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명제가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흔히 듣는 건 이런 거죠.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남자를 비교를 해봅시다. 어떤 남자를 사귀어보고 싶니? 어떤 남자면 사귀어볼 만하니? 라고 한다면 전 착하면 돼요. 그 착하게 성격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죠. 잘생긴 걸 착하게 생겼다고 얘기할 때 생긴 게 착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착하거나 잘생겼거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아니면 말이 통하거나 좀 지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돈을 잘 쓰거나 네, 뭐 등등등 있을 겁니다. 뭐 경험 삼아서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난 사귀어 보겠어 라고 한다면 연애하고 싶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남자를 한번 골라봐 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게 다 엔드로 바뀝니다. 착하고 잘생기고 키도 커야 되고 사람이 좀 똑똑하고 돈도 많아야지 라고. 여러분은 이때 집합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5화라면 착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 많고 네 이게 또느냐면 이거 전체가 다 되는 거니까 집합이 확 커집니다. 그런데 엔드라면 교집합이 지금 없네요. 네, 아주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충분 필요는 이걸 기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 집합과 연애하고 싶은 남자 집합 중에서 어떤 게 더 작다고 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혼 쪽이 작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포함가액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네. 둘 다 조건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네 5화는 우리 엔드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엔드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빼보죠. 얘는 여기 포함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P는 말 그대로 착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돈이 많다는 네. 그런 얘기는 착한 남자야? 라는 걸 판단하기에 연애할 만한 남자야? 라고 판단하기에 우리 땡큐지 라고 할 만큼 아주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네, 아주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다면 착하다는 조건은 일단 필요해 라는 식으로 얘는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명제가 단순할수록 큰 집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와 잘생긴 남자면 더 단순한 남자가 큰 집합입니다. 잘생긴 남자는 굉장히 작은 집합이죠. 그래서 충분 조건은 굉장히 작은 집합입니다. 충분히 작은 집합입니다. 충분히 많은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필요 조건은 네, 뭐 필요한 만큼 단순한 집합이에요. 네, 우리말이 충분히 작다, 충분히 크다, 어디에도 충분히 붙고, 네, 뭐 충분히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같이 막 쓸 수도 있고 해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모쪼록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는 말 그대로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서 작은 집합이면 되는 거고요. 네, 얘는 아주 단순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 조건 정도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sufficiency, necessary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진짜 수학 과학자들이 저런 어감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마 외국어에서 sufficiency, necessary가 우리하고 어감이 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 저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설명법이 생기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P이면 Q이기 위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P는 충분 조건이다. 이건 명제고 얘는 조건인 거예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P이면 Q이기 위한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기 위해서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 성립한다면 이쪽 방향이 참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이게 참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쪽이 참이라면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긋는 거죠. 네.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그어주는 거고요. 양쪽 다 성립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에 15번 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와 식으로 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은 다 된 겁니다. 여기만 좀 같이 봐봅시다. 자, 더 명확히 해야겠지만 콤마는 보통은 그립을 얘기합니다. x, y가 양수면 x는 양수이고 y는 양수이다. 자, P이면 Q일까요? Q이면 P일까요? 둘 다 가능할까요? 일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렇다.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고, 둘 다 양수면 곱하면 양수다. 되나요? 라고 생각해보고, 어쨌든 보통 둘 중 하나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나머지 하나도 하는데 크게 우리가 있지는 않고요. 얘는 되고 이쪽은 지금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는 P는 P이면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 않죠. 네,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거꾸로 Q이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서 15번 문제에서는 질문의 방향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만 되는 거, 필요 조건 안 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되니?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y가 0이고 x는 0, y는 0. 둘 다 0이면 됩니다. 근데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인 건 아니죠. 네. 뭐 이 표현 안 써서 아쉽긴 한데 명확한 표현 보면 뭐 이런 거 써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어떤 설명하고 있냐면 그 조건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판단할 때 화살표 방향으로 참이 되는지를 판단해봐라. 이런 식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로 풀립니다. 한 80% 이상 그걸로 풀릴 거예요. 근데 가끔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그때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살표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지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값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맞을까? 둘 다 0이면 절대값의 합이 0이다. 이건 확실히 맞아 보인다. 이거 맞을까요? 맞다고 판단이 되면 얘는 이제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인 거죠. 절대값 곱한 것의 절대값이 그냥 곱한 것 같다면 같은 것과 둘 다 양수라는 거. 둘 다 양수면 곱했을 때 부호가 양수다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곱했을 때 부호가 양수면 둘 다 양수다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이 조건이 참이되는 진리 집합을 따지는 겁니다. 그거는 마마 또는 뿔뿔. 이건 지금 그냥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XY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XY가 양수다. 이 말은 XY가 양수란 말과 같은 말이고 그거는 부호 같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집합을 따져보는 거죠. 그럼 네, 저쪽이 큰 집합이에요. 여기는 5하니까 네, 이쪽이 작은 집합이고 그래서 집합의 포함능력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늘 제시하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립한지 따져보고 잘 안되면은 진리 집합을 비교해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죠? X와 Y가 같다. X제곱과 Y제곱이 같다. XY 같은 제곱에서 같을 테지만 제곱에서 같다고 해서 XY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건 X와 Y가 같을 수도 있지만 부호가 다르게 같을 수도 있어서 이쪽이 더 큰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계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